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지원입니다. 일단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도전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와 함께 이제 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사진이고요. 이제 뭐 메가랜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합격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니셜을 만들었고 한번 잠깐 보죠. 일단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 밴드가 있거든요. 제가 학개론의 정서 황지원 이렇게 검색하셔서 밴드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이제 밴드에 바로 가입하실 수 있고,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학습 자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하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어떤 보충 수업이 있다라면 따로 별도로 이 밴드를 통해서 영상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3월 달부터 우리가 기출문제를 중요시 하거든요. 이 기출문제를 매일 2문제씩 올려드려서 꾸준하게 기출문제를 매일 풀 수 있게 밴드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를 좀 활용하면 공부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제 인사말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즐거운 과목이 학개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누구나, 정말로 누구나 전혀 학습 능력이 없더라도, 전에 공부해 본 적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친절하게 차분하게 잘 차근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결국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강의해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개론의 시작과 끝을 저와 함께 하면 마지막까지 즐겁게 학개론을 공부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면 보통 이제 학개론의 선생님이 메가랜드에 저 황지원하고 이종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때 생초보 입문 강의는 말 그대로 생초보라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개론이 이런 거구나, 이런 과목을 앞으로 공부하겠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용어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의욕만 앞서지 마시고 11월, 12월 달부터 차근히 잘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 학교는 이런 거구나라고 간단히 좀 접하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초보 입문 강의 오리엔테이션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설명에 들어보면 이제 많은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드리죠. 1차와 있고 2차가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데 1차, 2차 따로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절대평가 시험이죠. 한 과목당 4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 문제당 2.5점씩 배점이에요. 그래서 60점을 넘어야,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이고 60점에 해당되는 문항수는 24문제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은, 자, 1차 과목은 두 과목이 있어요. 즉 학개론과 부동산 학개론을 줄여서 우리가 학개론이라고 하고, 민법이 있는데, 자, 1차 과목에는 이렇게 두 과목이 있다 보니까 1차에서 합격을 하려면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겠죠. 평균 60점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근데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40점 밑으로 점수가 낮으면, 40점 밑으로 맞으면 이건 평균과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이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1차에서 꽈락 정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꽈락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이 있다 보니까 꽈락을 넘기기 위해서 민법이 만약에 최소 점수 40점을 맞았다고 해보죠. 그럼 40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 더 틀려서 37.5가 맞으면 이건 뭐 평균과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이니까 40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평균 6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학개론은 80점을 맞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20점을 보태주니까 평균 60점이니까 합격,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최고 점수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최고 점수는 우리가 하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맞았다라면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은 최고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최고 점수는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즉 40문제 중에서 32문제, 8문제는 버려도 32문제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최고 점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학개론과 민법, 물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40문제를 다 맞으려고 공부하시면 안 되고, 현재 우리 시험 제도는 절대평가니까
우리는 학문 연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목적은 자격증이니까. 내가 좀 더 학개론이나 경제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 합격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또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적은 시험이니까 시험 대비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무조건 뭐 시험 대비라고 나올 것만 공부 암기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숙지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거나 최고 점수는 80점이니까 다 맞으려고 무조건 다 내 걸로 만들려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40문제 중에 8문제는 버려도, 즉 20점에 해당되는 건 버려도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너무 많은 걸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막 죽어라 공부만 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좀 명심하시고. 자, 그렇고 그래서 1차는 두 개 합쳐서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다.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40점은 넘겨야 되겠다. 어찌됐거나 하나가 최저 점수여도 하나의 과목은 최고 점수는 80점이 최고 점수다. 그러니까 85점, 90점, 95점 맞아도 합격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80점까지다. 이거 하나 생각해 두시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생초보 입문 강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학개론이, 부동산 학개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목차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학개론을 공부할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만 딱 외워도 생초보 입문 강의에서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음부터 막 내용을 깊이 공부하기보다는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학개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놓은 다음에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공부한 것들을 이 체계에 해당되는 서랍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전범위 시험 볼 때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낼 수 있게 서랍을 갖춰야 돼요. 이게 목차를 외우는 거니까 목차를 좀 외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메가랜드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2분 있는데 그중에 저도 하나고 한 사람이고, 네. 뭐 공부 잘했지만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니까 잘 가르치는 건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잘 가르칠 거예요. 자, 일단 학개론의 구성이 이렇게 총 8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8단원을 좀 외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초보 입문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일단 출제 경향을 보니까 총 8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좀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5단원의 투자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8단원의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내용이 많은 만큼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거의 뭐 내용에 거의 비례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고르게 출제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런 단원을 좀 살펴본다면 총 8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개론은 다른 과목은 다 법에 대한 법령을 공부하지만 학개론은 학문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법이 아닌 유일한 과목이죠. 학개론. 보통 이제 경제학과 좀 많이 관련돼 있고, 자, 이 학개론의 이제 학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암기가 필요한 단원이 있고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 있어요. 특히 경제론이라는 단원과 그 다음에 투자론이라는 단어는 암기만으로 해석되지 않고 무조건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해라는 과정은 사실 암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이 경제론과 투자론은 다양한 지문들이 응용해서 수없이 많이 파생되는 다양한 응용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다 암기만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수반이 되고 그래서 다양한 응용 지문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일단 학개론을 공부할 때 첫 번째 고비가 이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총론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뭐 충분히 다 이해하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경제론에 들어가면 뭔가 좀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머리도 좀 써야 되고 좀 더 집중도 해야 되고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경제는 조금 어렵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시장론, 정책론 넘어가면 괜찮네 라고 하다가 두 번째 고비가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투자론은 사실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학개론을 크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부동산 학개론은 왜 배우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투자를 잘하려고. 투자는 왜 하는 거냐? 돈을 벌려고. 부동산에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단원이 투자론이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역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잠깐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 개발관리론,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자, 감정평가론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국가자격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전문 공인 자격증을 가지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이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마지막에 감정평가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는 배우지 않아요. 깊은 내용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충분히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약간의 이해만 더하면 충분히 7문제 중에 5문제, 6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경제론과 투자론에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원리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거의 다 고르게 출제되고 자, 또 하나 학개론에서 특이점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가 자, 평균적으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9문제. 즉 10문제, 11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9문제인데 8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 11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평균 9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에요. 이 9문제 계산 문제 중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 중에 4문제는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계산 문제 해나가시면 돼요. 나는 학창시절에 수포자였어. 수학 너무 싫고 야 숫자만 보면 공포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니어도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만 알 수 있고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고 계산기만 누를 수 있다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충분히 원리적으로 천천히 잘 자세히 풀어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계산 문제 9문제 중에 7문제, 8문제, 9문제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나누기도 못하거나 분수 개념도 잘 모르지만 수업을 듣고 계산 문제 8문제, 9문제 맞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고 일단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앤 다음에 열고 선생님을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계산 문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황재원의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을 찾아보시면 얘를 검색해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황재원 선생님이 이렇게 기초 계산 문제를 풀어줬네.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부터 천천히 잘 풀어주니까 누구나 다 잘 따라오시면 풀 수 있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셔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 문제가 어떤지 궁금하고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기초계산 문제 황재원의 기초계산 문제를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차근히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생초보 입문 강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정 8단원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책이라는 건 학문을 책으로 엮은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니겠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학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져 있고 각각의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차를 외우는 것이 오늘 생초보 입문 강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1단원, 1편이라고 하죠.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동산학 총론. 자, 총론이라는 건 전체 줄거리를 총론이라 그래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전체 줄거리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1편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은 뭐야? 부동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총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학 총론. 그래서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이 개념이란 건 부동산이 도대체 뭘 얘기하지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학문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부동산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요? 토지 있죠.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 있죠. 건물. 건물도 부동산이죠.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 나무도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나무도 부동산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우리가 붙어져 있다는 걸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도 하나의 토지 정착물이고 나무도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민법에서나 부동산학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도로도, 토지에 붙어진 도로도, 울타리도, 다리도 이런 것도 다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뭔지. 자, 부동산의 분류는 뭔지. 자, 분류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건 뭐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할까? 토지는 어떻게 분류될까? 다양하게 토지를 분류해보고 주택도 분류해보겠죠. 주택. 이제 공법에서 배우겠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주택을 이제 구분할 때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주택의 분류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단독주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피스텔 이런 거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에요.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에 준한다.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주택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분류할 걸 나중에 배울 거고 자, 토지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자, 토지의 특성을 본다라면 특별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죠. 토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걸 한자로 부동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부동성. 자, 그다음에 토지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토지는 딱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가 없다. 이걸 부증성, 증가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선생님, 바다를 간척 사업을 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토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보면 토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바다, 물 아래 토지가 있었죠. 원래 만든 게 아니라 물에 차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물을 막아서 이용하지 못했던 걸 이용할 수 있게 바꿨던 거예요. 용도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걸 사용할 수 있게 바꿔서 용도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토지를 늘린 거지 없는 토지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립지 같은 건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부증성의 예외는 없어요. 움직이는 토지도 없고 만들 수 있는 토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고 자, 토지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소모되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걸 영속성이라고 해요. 영속성,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는 토지는 없죠.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선생님, 또 침식에 의해서 물에 가라앉아 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없어진 건 아니죠. 토지는 물 아래 그대로 있는데 다만 물에 잠겨서 이용만 못할 뿐이지 없어진 건 없어요. 즉,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인데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개별적이다. 같은 게 없이 다 다르다를 개별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토지는 잘 보면 비슷한 건 있을지언정 완전 똑같은 건 없어요. 옆에 두 개의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비슷하지만 여기는 모래가 많고 진흙이 많고 여기는 경사졌고 얘는 평평하고 여기는 개울가가 옆에 있는데 얘는 도로가 옆에 있고 얘는 나무가 10그루가 있는데 나무가 없고 여긴 바위가 있는데 얘는 바위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죠. 이런 개별적으로 다 같은 토지는 없다. 이걸 개별성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가 갖는 이게 특성, 자연적 특성 4가지. 이걸 뭐 나중에는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이 단어들이 4개가 머릿속에 탁 박혀지겠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그래서 부부가 영계다 이렇게 암기를 하긴 하지만 이 암기 코드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의 의미를 해석해서 이와 관련된 파생되는 현상을 공부하는 게 총론, 이렇게 1단원 총론이에요.
자, 그래서 1단원에서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되고, 토지와 주택은 어떻게 구분되고,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게 있느냐,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게 이게 부동산학 총론. 자, 그 다음에 경제론. 자, 경제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다.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서 이걸 바탕으로 암기해야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경제론 한번 보죠. 우리 경제.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다양한 용어들을 풀이해드리고 있어요. 이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학계론을 공부하면서 다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쉽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단어가 학문에서 쓰는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경제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활동. 그럼 경제활동은 뭘 얘기하냐? 이 경제활동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고자 하는 거, 팔고자 하는 거, 이게 수요, 공급이죠.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니까 살려고 하는 거 수요, 팔려고 하는 거 공급 이렇게 얘기해요. 살려고 하는 양, 수요량, 팔려고 하는 양, 공급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경제활동을 수요 공급이라고 하니까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 원리를 배우는 걸 경제론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한다.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게 경제론.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때 사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과 제한 가격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매도 가격이 만나면 이거 우리가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은 무조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걸 가격이라 그래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균형이 잡혀져서 만들어지는 걸 가격이라 한다. 그래서 가격은 우리 현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가격이라 하지 않고 가격은 무조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이걸 가격이라고 한다. 즉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이 만났을 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그래서 언제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자,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해요. 이 경기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정도, 얼마나 수요와 공급이 활발히 일어날 거냐를 얘기하는 게 경기라고 얘기해요. 수요 공급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이 경제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면 부동산은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 경기 좋다는 걸 호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정도, 경제 활동의 정도를 경기라고 한다. 근데 경기는 끊임없이 변하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진 않죠. 조금 이제 저점에 왔고 올라가려는 추세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부동산의 거래가, 즉 수요와 공급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이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경제활동 정도,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의 정도를 경기라고 한다. 근데 경기는 끊임없이 변한다. 무조건 낮은 상태로, 안 좋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좋은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지 않고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되죠. 이걸 경기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기 변동.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기는 10년을 주기로 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2배 정도 길어서 18년 정도가 쭉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하나의 주기가 일반 경기는 10년이지만 부동산 경기는 약 2배 정도 길어서 18년 정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잠깐 고민해보죠. 왜 일반 경기, 즉 일반 재화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왜 길까를 좀 생각해보면 부동산은 만드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특히 건물 같은 거. 토지는 아예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것도 만드는데 여러 제약이 따르죠. 특히 공법적인 제약, 나라에서 규제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의해서 만드는데 좀 까다로움이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자재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걸 건축도 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서 주기가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차차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이때 경제론은
이 경제활동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게 경제활동이고,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경기 변동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학자에 따라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재밌는 이론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에 접목시켜 가지고 어떻게 경기가 변하는지를 배우는 게 이게 경제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차차차 차근차근 잘 풀어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제 경제활동, 수요 공급이 일어날 건데,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제활동하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것을 배우는 게 이게 이제 시장론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것이 주택시장이에요. 부동산 중에서 가장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게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게 시장론이죠. 여러 가지 특성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1년 내내 설명할 거니까 딱히 암기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될 단원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까요? 불완전 경쟁 시장일까요? 당연히 완전하진 않겠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불완전하게 경쟁이 일어난다는 건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완전하지 않게 일어난다는 건 경쟁이 조금만 일어난다. 이 말은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쟁을 하면, 완전 경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수의, 즉 한 사람이 공급자가 있다거나 소수의 공급자가 이거 시장을 독점해서 얘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해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시장, 이런 걸 독과점 시장이라 그러죠. 이건 완전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독과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독과점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투기 같은 것도 발생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의 시장론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구한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쭉 있는데 13명의 학자가 있는데 이 13명의 학자를 여기서 좀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13명이고 더 나와요. 더 많을 수 있는데 학자별 이론들도 여기서 3단원 시장론에서 배우게 돼서 이때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 옛날 역사적인 얘기니까 재밌는 스토리와 함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암기 코드도 제가 재밌게 만들어 줄 거니까 충분히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암기도 좀 필요하다. 자,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경제활동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한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배우는 게 시장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 시장이 불안전해서 독과점도 일어나고 투기도 일어나니까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거예요.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책이라 그래요. 이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 방법을 이걸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더 바로잡기 위해서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입을 하겠죠. 이때 개입할 때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도 하고 지원 정책, 보조 정책도 할 거예요.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들을 정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구분을 할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정책. 주택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는 누구나 다 집을 가지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이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돈이 없어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저소득층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 같은 걸 많이 펼쳐야 되겠죠. 이런 걸 주거복지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주택정책을 배우게 되는 거고, 토지정책도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좀 하자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지역지구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해서 토지를, 이미 우리나라의 토지는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땅 사가지고 내 땅이니까 나는 100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돈 벌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땅은 이미 다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걸 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로 다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하지만 이 내 땅이라는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언제나 나라의 제한을 받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의 상대적 권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의 소유권은 아니다. 항상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그럼 정부는 왜 토지용 규제, 토지 정책에 지역주구제를 실시할 거냐는 걸 이제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시장에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했더니 주택을 이용했어요. 주택을 지어서 주거용으로 토지를 이용했는데 바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옆에 공장이 들어서서 공업용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택과 공장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토지용의 상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매연이 나오겠죠. 매연이 나오면 이 주택에 살기가 어렵겠죠. 주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쾌적성이에요. 쾌적해야 되는데 매연이 자꾸 나오니까 살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건 토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과정이겠네요. 이런 걸 나쁜 외부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 나쁜 외부 효과를 한자로 마이너스를 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마음대로 시장에 맡겼더니 이렇게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이미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토지 이용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 뿐만 아니라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개발하지 못하게 그린벨트, 이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개발 제한 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정부가 나중에 쓸 땅이 필요한 걸 이걸 미리 사놓기도 해요. LH라고 하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땅을 미리 사놓기도 해요. 이런 걸 토지은행제도,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정책론에서 배우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차차 차분히 차근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한번 듣고 흘려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렇게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고서 단원을 총 8단원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차차 배울 거니까. 자, 요만큼 해서 총 4단원이 이렇게 4단원이 뭐라고 하냐면 기초 분야라고 나오네요. 기초 분야.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을 우리가 수요 공급, 사고자 하는 거, 팔고자 하는 거, 경제학에 대한 경제 활동의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배웠고, 이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디에 쓸 건데 라고 얘기할 때 결론은 이거죠. 자, 이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춘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를 잘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건 투자고, 그 목적도 없는데 내가 이윤만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건 투기라고 얘기해요.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주택을 살려고, 내가 주택을 주거용으로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데 좋은 주택을, 내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주택을 사는 건 투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은 따로 있는데 살 목적도 아닌데 가치가 올라갈 걸 이걸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는 건 이건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차 수업 중에 좀 더 언급해 드릴 거니까 어쨌거나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잘 창출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 분석을 해야 되겠죠. 투자 분석. 자, 그러면 투자 분석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때, 자, 투자 분석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 자, 누가 커야?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결정하겠다.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채택한다라는 말을 써요.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하지 않겠다, 기각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많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투자하겠다라고 할 때 수입이 커야 투자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내가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샀다고 해보죠.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데 이때 이제 사기 위해서 돈은 바로 지출을 할 거예요. 현재 시점에 지출 시점을 잡았을 때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10억을 지출했어. 근데 이 10억의 지출을 한 시점에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수익은 언제 나온다? 미래 장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스러운 게 미래는 이렇게 벌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언제나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이걸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데 이때 위험이라는 정의를 투자에서는 내가 지출을 했는데 수익을 기대하고 지출했지만 이 수익은 지출하는 시점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계속 미래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내가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걸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고, 자, 그러면 이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 이 수입은 번 것이 아니라 벌 거라고 예상되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수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죠. 자, 지출하는 시점은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잡고 수입을 발생하는 건 장래, 미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동일할까요?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전혀 위험함이 없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어떤가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방금.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그거죠. 은행에 넣는 거예요, 은행에.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금융에서는 은행은 망하지 않고 안전자산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은행도 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문 전제를 할 때는 은행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주죠. 예금 금리만큼의 이자를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가 나오니까 돈을 집어넣으면 시간만 지나면 이자가 붙어 나가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1억과 10년 뒤의 1억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수입은 미래 발생하고 지출은 현재 발생하는데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미래 값의 수입과 현재 값의 지출을 비교하면 이건 타당하지 않잖아. 미래 값과 현재 값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 수입을 이걸 땡겨와서 현재 값으로 바꿔서 분석을 해야 이게 합리적인 투자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값을 현재로 당겨오는 걸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금액이 작아지겠죠. 미래 값을 땡겨오면 금액이 작아지겠네요. 자, 현재 값을 미래로 보내는 걸 할증이라 그래요. 커지는 걸 할증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증은 커지는 거고, 할증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죠? 할인마트 있잖아요. 싸게 파는 거. 그러니까 커지는 걸 할증, 현재가 미래로 가는 걸 금액이 커진다 할증, 미래를 당겨오는 걸 할인, 금액이 작아지니까 이자가 빠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미래 수입을 할인해 와서 수입을 현재 값으로 보고서 수입도 현재 값, 지출도 현재 값으로 분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걸 할인법이라 그래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런 걸 배우는 거죠. 화폐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고 미래 수입을 현재로 당겨와서 수입도 현재 값으로 봐서 수입도 현재 값, 지출은 현재 값이니까 현재 값으로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죠.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이제 투자론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계속 우리가 수업을 반복해서 할 거니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따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수업만 듣고도 충분히 80점 이상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배웠고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투자한다. 결국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학개론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석을 한다. 그럼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다.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이걸 투자론에서 배우는 거고. 자, 이때 이제 투자를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죠.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지렛대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출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내 수익이 좀 올라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남의 돈을 빌리는 거, 이걸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은 자금 융통, 자금 조달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남의 돈을 활용하는 거, 대출 받는 거, 이걸 금융이라고 한다. 물론 대출 말고 내가 뭔가 내 거를 처분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지분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나중에 차차 우리 이 단어 들어갈 때 자세히 배울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 얘기하면 대출 받는 거, 자금 융통하는 거, 자금 조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할 때 내가 돈이 부족하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금융을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금융할 때 고민스러운 게 있죠. 남의 돈을 그냥 빌릴 수는 없잖아요. 자, 빌렸으면 빌린 대가를 줘야 되겠죠. 이자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고려해 볼 거고, 자, 그럼 이제 대출 받는 방식은 뭐가 있을 거고, 대출금은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수 있죠.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빚쟁이죠. 빚이 많죠. 어찌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자, 이때 돈을 빌릴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겠냐?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다 빌릴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나라에서 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LTV와 DTI라는 걸, LTV, DTI 이렇게 대출 규모를 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이걸 벗어나지 않고 이걸 만족할 정도까지만 대출금을 빌려주겠다.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자, LTV를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고 DTI를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들어는 보셨죠?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차차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정체가 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걸 통해서 대출 규모도 배울 거고, 대출 규모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그럼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갚는 걸 상환이라 그래요. 대출 상환 방식. 우리가 이제 돈 빌렸으면 대출 갚을 때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점증식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또는 우리가 만기 일시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점증식 상환 방식. 그래서 빌렸으니까 갚는 방식, 상환 방식, 대출 상환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금융의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저당의 유동화 또는 개발할 때 돈 빌리는 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는 게 금융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융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도 여기에도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돈 빌리는 건 아니죠. 돈을 빌렸을 때 내가 이득이 생겨야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내가 빌린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될 건데, 이자 주는 것보다 빌려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역시 돈을 빌릴 건지 말 건지도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사결정이 부동산 개발이에요. 개발. 자, 우리가 개발이라는 건 농사 짓는 건 개발이 아니고 건물 짓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게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토지 중에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해서 신축된 건물을 파는 걸 분양이라고 하죠.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이 처음부터 택지 조성부터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개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발도 마찬가지로 할지 말지, 개발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 개발하는 게 옳은 거야를 따지는 게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성이란 건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A는 B입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A가 B가 되는 게 맞는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논리에, 이치에 맞느냐를 얘기하는 걸 타당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발하는 게 타당하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럼 개발할 때 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경제적으로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거야? 아니면 기술적으로 건물을 20층까지 짓는데 문제가 없어?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서 개발을 우리 과정을 배우는 게 이제 7단원 개발이죠. 역시 개발도 마찬가지로 개발은 왜 할까요? 돈 벌려고 개발하는 거죠. 자, 결론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자, 5단원 투자론과 6단원 금융론, 7단원 개발론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즉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야, 투자할지 말지, 돈을 빌릴지 말지, 개발을 할지 말지.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돈을 벌 수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거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투자, 돈 빌리는 거, 금융, 부동산을 건축해서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개발.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 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와주는 분야가 있네요. 의사결정 도와주는 분야. 자, 부동산을 개발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관리도 잘하고 이제 개발한 부동산을 잘 분양해야 되니까 분양하는 거, 이걸 판매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발한 부동산을 잘 관리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된다. 투자를 잘 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감정평가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원가라는 건 원가의 뜻을 잠깐 해석해 보면 만드는 비용의 총합을 원가라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팔면 원가도 안 남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도 안 남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뭘까요?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원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야, 이거 만드는데 이 정도 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걸 원가 방식. 자, 비교 방식은 자, 비슷한 녀석이 이 부동산이 얼마일까를 고민해 봤는데 얘와 비슷한 거, 아주 비슷한 녀석이 시장에서 최근에 야, 5억에 거래됐더라. 그러면 얘가 5억에 거래됐으니까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비교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비교 방식. 자, 수익 방식은 야, 이 부동산이 1년에 돈을 3천만 원 벌더라. 1년에 3천만 원 정도 벌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이 정도 1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 버는 돈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걸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감정평가의 3방식이 있더라.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투자를 잘하겠죠. 가치가 있는 걸 제대로 투자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총 8단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반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학 총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줄거리를 배우는 거고, 자, 수요 공급의 원리, 이 수요 공급은 경제활동이니까 경제활동의 원리를 배우는 건 경제론. 왜 경제론이냐? 수요 공급을 배우는 거. 수요 공급은 경제활동이니까. 자, 그리고 이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가 변하는 걸 배우는 게 경제론.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공간을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시장론. 근데 뭐 보나마나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요인이 많을 거예요. 이 불안전한 요인을 정부 입장에서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죠. 이런 개입하는 수단 방법을 정책이라고 해요. 이 네 단원을 기초 분야라고 해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이 네 개를 잘 활용해서 이런 지식들을 잘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다. 그럼 투자는 왜 하냐?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투자를 왜 하냐? 돈 벌려고. 개발 왜 하냐? 돈 벌려고. 금융은 왜 하냐? 돈 벌려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요. 돈 버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투자 잘하기 위한 거고, 이때 투자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융통도 해야 되겠죠.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 받는 걸 자금 융통 금융이라고 한다. 돈 빌리고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갚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를 배우는 게 금융론. 자, 금융도 돈을 빌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을 건축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개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자, 투자, 금융, 개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도와주는 녀석이 자, 7단원의 부동산, 7단원은 개발, 관리,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단원의 일부는 의사결정이고 자,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고 하죠. 이 감정평가를 잘해야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해서 투자를 잘할 거야.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해서 총 8단원으로 구성됐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7단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죠.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 목적은 이 목차를 암기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우리 줄여서 부동산학 총론인데 총론이라고 얘기할 거야. 총론. 부동산이 뭔지 배우는 게 1단원 총론. 2단원 경제론은 자, 경제론은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게 경제론. 자, 이 시장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시장론이라고 하죠.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건지 배우는 게 시장론. 자,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책, 정책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우리가 기초 분야 과정이라고 하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죠. 투자 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투자론. 이때 돈이 필요하면 자금도 융통해야 되겠죠. 돈 빌리는 걸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도 우리가 부동산을 건축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개발. 이때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분야다. 뭔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야고 개발에 관리론도 포함되어 있고 마케팅도 포함되어 있다. 자, 마지막에 감정평가론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의사결정 지원 분야. 물론 관리론도 마찬가지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고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머릿속에 쭉 체계가 잡혀져야 돼요. 스토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느낌을 올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1단원 총론, 2단원 경제론, 3단원 시장론, 4단원 정책론, 이걸 바탕으로 투자를 잘해야 된다. 돈 빌리는 거 금융론, 그 다음에 7단원 개발관리론,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딱 외워놓고서 학기론을 시작하면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주구장창 막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를 쭉 보고서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구나. 이걸 먼저 암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목차를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반드시는 아니고 외워두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원 구성을 제가 받고 이제 생초보 입문 강의를 이제 진행할 건데 학개론에 선생님이 2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황재원이고 이제 이따가 이제 다른 2단원을 가르칠 선생님이 이종호 교수님이세요. 가장 젊으신 선생님이죠. 이종호 선생님이 나눠서 1단원, 3단원, 5단원, 7단원은 제가 황재원이 할 거고 그다음에 2, 4, 6, 8은 이종호 교수님이 진행할 거예요.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단원에 들어가서 막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생각한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좀 필요하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나 용어 해설을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단원에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쭉 8단원까지 강의를 진행하겠다. 선생님 2분이 나눠서 잘 들어보시고 입문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와 맞는 선생님을 잘 선택하셔서 즐겁게 쭉 1년 동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1교시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야 될 게 뭔지 다시 설명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